올해 4월에 이제 월브에 또 출연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근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주식해야 할 타이밍 아니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빠르게 빠지면서 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흘러갔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 2023년 주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너무나도 그 공포가 좀 지금 자리 잡고 맞아요,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선 전체적으로도 다들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개선이 나올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은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부양하던데 지금은 인플레 걱정이 아직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저는 두 가지 경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의 달러화가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화가 아주 단기간에 달러 인덱스가 20% 강세를 갔었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는 안전자산이라 여겼던 엔화까지도 해서 모두 다 미국 달러 대비 약세가 되어버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미국 기업들도 이제는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해를 보는 것이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지지난 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건 아니고 순수하게 달러가 강세가 된 것만으로도 이익이 우리가 당신들에게 미리 얘기했던 가이던스보다 낮게 나올 것 같다라고 추정치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분석하는 기관마다 다른데 달러화가 한 10% 강세를 가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한 1에서 3% 정도 감소한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20%니까 한 2에서 6%는 감소를 했었겠죠. 근데 그 부분이 거의 한 10% 정도 최근 되돌려졌어요. 그러면 이익 추정치 계속 미국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거가 한 5%, 내년 거가 피크 대비 한 10%가 이미 하향 조정됐어요. 합치면 15%가 갑자기 내려간 거거든요. 최근에 지난 한 여름 이후로 그만큼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더 안 내려가고 바닥을 잡게 해줄 요소로 달러화의 좀 약세가 주요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요인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이 이번에 사이클을 좀 반대로 탔던 게 있어요. 코로나 처음에 시작은 중국이었지만 제로 코로나로 하면서 중국이 입었던 피해가 제일 적었어요, 초기에. 그러다 보니 중국은 코로나 첫 해에는 경기가 오히려 딴 데보다 강했고 돈을 별로 안 풀고도 막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백신이나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리오프닝을 하는데 중국만 제로 코로나에 계속 했었거든요. 특히나 지난 3월부터 상해라는 큰 지역도 대봉쇄를 하면서 그때부터 맞아요. 중국이 완전 경기가 침체에 들어갔고요. 엄청 지표들이 나빴고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 수출이 그때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 보시면은 제로 코로나 이제 봉쇄 완화하고 경기 부양책도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같은 이제 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한 나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국도 가령 스타벅스 중국에서 지난 실적 발표 보니까는 10몇 %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올라오게 되면은 또 글로벌 이익이 증가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결국에 우리가 기업들 이익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내년도에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고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이익이 나빠지는 거는 좀 막아줄 것이다. 그러고 나게 돼서 뭐 이제 좀 또 희망적인 게 나오겠죠. 일단 바닥이 잡히면 또 그 다음에는 상승으로 틀려고 하는 힘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요소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고 뭐 달러 약세 그리고 이제 중국 봉쇄 완화로 이제 우리 이제 기업의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늘려가는 게 네네. 과연 이게 맞을까? 맞아요. 중국이 당장 푼다고 해서 우리 나라에 무슨 그 관광객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식은 역시나 또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치가 내년도 실적 추정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주식시장에는 미리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내년부터 이제 올라간다면 만약에 그 수준이 2021년 막 3천이 넘었었잖아요. 그럼 그 수준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중국도 제로 코로나 완화를 해 가는데 갑자기 뭐 사망자나 이렇게 증가를 하면 뭐 가다서다를 반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뭐랄까요 주가가 안 좋다 반등하기 시작할 때는 우려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오른다는 말들을 흔히들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내년 내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울기나 뭐 강도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등 시기에서 좀 특징이 있는가 하나 말씀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었을 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상황이 한번 나빠졌다가 반등하기 시작할 때에는 글로벌에서 한국이 거의 제일 처음에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뭐 담배라든지 아니면은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경기에 되게 덜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철강 화학이나 반도체 같은 거는 경기에 아주 그냥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잘 벌 때는 이익률이 몇십 프로도 났다가 안 될 때는 적자가 나고 망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경제가 좀 나빠질 것 같아.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1년 1월이 고점이었고 코스피가 21년 5월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21년 11월 아니면은 22년 1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져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조금 빨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최악은 지난 거 아닐까 해버리는 순간에 그중에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투자자는 그러면 최악 지났으면 최악인 애를 사야지 라고 하면서 그중에 가장 민감도가 높은 애가 누가 있을까 하면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을 활용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근데 과거에 항상 그랬어요. 한국이. 항상 미국보다 선행하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 미국보다 반등의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익이나 이런 게 턴어라운드를 좋아지더라 라고 해버리니까 여기서 또 좀 강하게 매매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만약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생각보다 한국이 글로벌 증시에서 그 주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너무 이제 한국 안 좋게들 보통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예뻐해 주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면 최대한 많이 들어오고 그럼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전에 비해서는 좀 거래가 좀 늘기는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9월 거의 뭐 말일 정도부터 해서는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좀 반가운 부분은 뭐 이것도 좀 단타성이 아주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성이 아주 소위 말해 질 좋은 자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자금 흐름을 봐서는 뭐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본 바로는 좀 질 좋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성 자금들이요. 그래서 이제 자금의 성격을 보아서도 우리가 그렇게 뭐 나쁘게 볼 거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기성인 장기성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그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미중 갈등이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곳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뭐 글로벌에도 있을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특히 그런 연금성 자금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규모가 이제 거의 한 300조 정도 되는 큰 곳 중에 하나인데 텍사스 교직원 공제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래 본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져가던 비중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절반으로 줄여버리고요. 그 줄인 만큼을 다른 신흥 시장들 인도, 대만, 한국에다가 더 이제 투자를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9월 말일에 됐고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나요. 포트 조정이. 그러면은 10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는 거죠. 요 자금이 8천억이 들어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눠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텍사스 교직원 공제에서만 결정을 내렸겠냐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도 연금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데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시고 설득하고 바꾸는 데에는 실제로는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또 다른 곳에서 바꿨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여러 그 기금성 자금 운용회에서 당연히 그 생각들이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바꾸는 것도 향후에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기사화가 된 건 아니지만 유럽 쪽이나 이런 데에서도 기금성 자금 중에 실제로 비중을 조절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비중은 조금씩 줄여가고 그 다음에 다른 신흥 시장에 대한 비중은 좀 늘려가는 매매가 나오고 있고 이게 초장기성 자금이 연금성 자금들이다. 그럼 제일 좋은 자금이다. 물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최근에 중국에도 다시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자금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장기성 자금에서는 좀 나가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중국이 이 정도로까지 빠져야 될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좀 액티브하게 매매하는 역의 자금들은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속에서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우리 쪽엔 어쨌든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기금성 자금이 일단 들어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결정 내리기가 어렵지, 내리고 나면 그게 또 올해 이렇게 바꿔놓고 내년에 위원회 열어서 우리 결정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바꿔요.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데들은 저희가 항공모함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돌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돌리면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기금성 그 자금들이 우리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네, 들어올 네. 예정이고 네, 그래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네네. 중국이 그런 봉쇄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좀 더 그래도 실적 개선이나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주어질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그 중국이 소위 말해서 돈을 풀 때, 부양책을 할 때에는 한국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면에서 뭐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는 중국이 여전히 뭐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을 시키려고 하면 중국도 본인들 부동산 쪽에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은 그 방향으로 부양책을 써가지고서 경기를 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이 다 또 경기 민감입니다. 네, 뭐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잖아요. 건물 짓고 하려면은. 그래서 그쪽에 또 우리가 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또 뭐, 도움을, 그러니까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봉쇄 완화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저는 뭐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봉쇄 완화 조치라고 보지 마시고요.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의 흐름하고 중국 기업들의 이익의 흐름이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중국이 아직 제조업 비중이 높으니까 이익이 많이 벌어들이고 생산자 물가가 확 내려가게 되면은 이익이 줄어들어요. 근데 생산자 물가가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13%까지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대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수치가 마이너스에 들어갈 때에는 과거에 보면 중국이 항상 부양책을 대규모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제일 쓰기 좋은 부양책이 뭐냐라고 하면은 봉쇄 완화인 것이죠. 봉쇄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GDP 손해 많이 봤거든요. 골드만에서는 이걸 수치화도 했더라고요. 그 상해 대봉쇄에 따른 영향이 얼마냐 하니까 중국 GDP의 2.2%가 마이너스 영향 이것 때문에 받았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7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니 그러면 이걸 푸는 것만으로도 고마만큼은 2.2만큼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특별 국채도 발행한다 그러고 중국이 연이어 가지고서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내놓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 주말에 이제 그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이 지난 2016년부터는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그게 이번에 철폐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서 계속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제로 코로나를 요번에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나마 요번에는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지 간에 그 오미크론은 좀 약하다는 거죠. 치명률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과거에는 해외 백신들을 중국에서 허가를 안 내줬는데 최근에 독일 총리를 만나고 하면서 화이자 백신을 외국인 대상으로는 이제 맞출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럼 결국엔 제가 볼 땐 내국인 대상으로도 맞추게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백신에 대한 불신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제로 코로나를 봉쇄를 완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최근에 또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중증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나중에 아마 사망자가 그냥 일반 통계에서 사망자 급증하는 게 나올 거예요. 코로나로는 분류 안 됐었지만은 인구 통계적으로 갑자기 예전하고 다른 트렌드로 사망자 급증한다면 그럼 중국이 데이터에 속이는 것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문제이고, 그보다는 나머지 가능성이 높은 것이 두 번째가 생각보다 중국 백신이 물백신이라고 우리들이 많이들 이제 비판을 했는데, 확진하는 건 못 막아도 치명률 관리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중국의 인민들이 그걸 못 믿는다라는 거죠. 차라리 제로 코로나 할 때는 좀 안전하게 다녔는데 그걸 풀어버리니까는 이거 코로나가 완전 창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방역에 그 전보다 훨씬 개인들이 신경을 써버려서 확진이 덜 되는 것 아니냐, 위중증이 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거를 완전히 비판하고 안 믿을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숫자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완화 쪽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부양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특히 경기 민감주가 빨리 반등을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이제 또 투자하는 거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민감주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외국인의 특히 이런 기금성 자금이 들어오면 보통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초대형주들만을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권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런 기금성 자금은 내가 어느 나라에 투자할 것이냐, 거기에서 주식이냐, 채권이냐, 아니면 대체 투자냐, 이거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익률이 거의 결정이 돼요. 그 세부적으로 막 중소형주를 굳이 탐구해서 바텀업으로 찾아내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형주만 그냥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형주, 거기다가 민감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삼성전자가 이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시가 사실 삼성전자가 못 오르고 반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워낙 차지한 비중이 높으니까는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다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럼 좀 더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초대형주들이 대체로 민감주 비중이 또 높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떤 특정 섹터가 되게 잘 됐거든 여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자금의 흐름 자체가 일단 대형주에 대해 가지고서 좀 수급이, 그러니까 저희가 최악의 국면에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수급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좀 그 사이즈 효과,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일단은 조금 더 우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장세가 아주 안 좋았던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장세로 정말 넘어갔다라고 하면 금융장세에서 가장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는 금융주들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들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금융주들도 오히려 또 예. 좋을 수 있다. 지금 또 이제 중국 봉쇄 이야기 하셨는데 또 이와 네. 관련돼서 그런 미디어 OTT나 뭐 엔터주가 또 뜰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사실 근데 너무 많이 이제 한한령 이후로 풀린다 할 때마다 속았거든요. 한 6년 정도 속고 나니까는 별로 기대는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식할 땐 좋습니다. 기대가 적을 때가 좋은 거죠. 만약 그게 안 되어도 손해볼 게 없거든요. 저의 이제 채널을 한 번만 보신 분들이면 제가 엔터주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한다는 걸 아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국이 없어도 괜찮은 주식, 그리고 중국이 되면은 그거는 정말 내가 보너스로 누리는 거죠. 네, 너무 그렇게 중국만 보시면, 신경 쓰고 예. 중국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네네. 하나의 그냥 덤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왜냐하면 한 6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의 정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도 좋은데 만약에 정말 그 부분까지도 예상외로 터진다라고 해버리면 뭐 정말 한번 보너스를 받게 되는, 그렇게 보시면은 마음고생을 덜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연관 지으면 부동산을 봤을 때 그냥 그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괜찮다, 싸다라고 네네. 판단되면 사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이것만 믿고 달라들 네네. 때는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또 그런 부분이요. 전체에 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되게 안 좋은 시기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호재를 되게 기대한다라기보다는 그 자체로도 사실 좀 내려오니까는 소위 말해서 가격 매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가치 대비해서 내려온 거죠. 그럴 때 어떤 뭐 소위 말해 호재가 될 만한 거나 아니면 모멘텀 될 만한 거를 제외하고라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호재가
오게 되면 이건 정말 내가 운이 좋았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증시가 되게 좋을 때에는 보통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오로지 정말로 그 추가로 마지막 남은 호재 이런 것만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덤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엔터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엔터주를 좋아하시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회사를 다닐 때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중국에서 제조업 쪽은 다 따라오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정말로 독보적으로 차이나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해보자라는 게 계속 화두였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이제 엔터나 컨텐츠 같은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왜 그러냐면 중국은 검열을 너무 하니까 검열 나오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자국 시장이 사실 작아요. 그러니 항상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하는데 중국은 자국 컨텐츠만으로도 괜찮거든요. 시장이 넓으니까.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좀 모험적으로 아니면 글로벌에 맞추려, 취향에 맞추려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이 잘 돼 있고 또 보니까는 완전히 산업화가 되고 시스템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 과거엔 계약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맞아요.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정보가 우리가 투자할 때에 예측치를 가질 때 공개되는 게 굉장히 좀 투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앨범 판매량이 몇 장이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사이트들이 있고 공인된 사이트에서 매주 매달 자료를 또 내주고요. 이거랑 매출 추정치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것도 어디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자료들이 공개들이 돼요. 뭐 어떤 산업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엔터 쪽은 그런 거가 좀 발견하기가 쉽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요 산업은 또 투자할 때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네. 그럼 또 요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 네,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거의 국민주와 가까운데 네. 이 주식 종목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일단 이것이 우리나라 초대형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보이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요. 아마 두 개 국면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영향으로의 반등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증시가.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일단락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주인공을 찾자는 그런 게 나오겠죠. 지금의 시대에 맞는 그런 게 뭐냐라고 이제 주인공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바로 주인공을 발견하실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돈을 가지신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좀 경기가 실제로 회복된다. 그런 것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주도주가 될 만한 정말로 그 자격이 있는 주식이 어떤 것인지가 그때 가서 발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순수하게 돈의 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주식들 보면은 이걸 또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면 이것도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의미가 없는 건데 네. 이런 일반적인 그런 개인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고 할 때 네.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사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할해서 매수 매도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봐요. 진짜 저점이라 생각을 해도 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주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중반에 증시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 인플레 때문에만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증시가 한 번 더 훅 빠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하야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주식 시장이고, 맞죠.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사실 때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분할 매수하시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 겪으시면서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이 주식을 과도하게 할 때구나 라는 분위기를 사실 이번에 하셨다면, 2년 동안에 주식을 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더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주식을 분할로 매도를, 그거밖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제가 꼭지하고
저점을 맞출 수 있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한 1, 2년 전 특히나 뭐 3천 이렇게 찍었을 때 네네. 코스피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안 좋아지면서 몇십 % 마이너스가 뜨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주식 남들 다 한다길래 해봤는데 난 정말로 손실에 대해서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 약간의 손실도. 그러시면은 주식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아요, 사실. 반드시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 이제 손실 이런 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견뎌낼 수가 있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또 주식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솔직하게 본인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일단 그래서 주식을 하시기로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는 결국 확률의 게임입니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정말 죽을 때까지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본인만의 기준을 이번 기회에 잘 좀 설정을 해 두시면은 과거의 경험들은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장기로 봤었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좀 과실을 누리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지금은 좀 이례적으로 사실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낙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에 따른 이례적인 영향이 정말 많았었구나라는 거를 23년에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려의 그런 벽을 타고서 증시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좀 온기가 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